프란츠 카스파 변신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오히려 훨씬 더 침착해졌다. 그 사이 귀에 익숙해진 탓인지 그에게는 자신의 말이 충분히 뚜렷하게, 전보다 더 뚜렷하게 들린다고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의 말을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의 상태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들이 취한 첫 조치에서 보여준 신뢰와 확신에 그는 마음이 놓였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인간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고 의사건 열쇠공이건 막연히 그 둘이 함께 대단하고 놀라운 활약을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점점 다가오는 결정적 협상 장면에서 되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해보았다. 다만 소리를 죽여서 하느라고 애를 썼다. 어쩌면 기침 소리조차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아마도 부모님과 지배인은 식탁에 앉아 속닥거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모두들 문에 깃대어 엿듣고 있거나. 그레고르는 의자를 몸과 함께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가서 거기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얼른 문을 향해 몸을 던진 후 거기에 붙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가느다란 다리 끝마다 달린 둥그런 발바닥에는 약간의 점액 물질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계속 힘을 쓰느라 피곤해진 그는 그렇게 선 채로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그러곤 곧이어 입으로 자물통 안에 꽂힌 열쇠를 돌리는 일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대로 된 이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할까? 그 대신 다행히도 턱은 매우 강했다. 덕분에 그는 힘겹게나마 열쇠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분명 어딘가에 상처를 입었는지 입에서 갈색 액체가 열쇠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좀 들어보세요.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이 말이 그레고르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 모두가 그에게 응원을 보내주면 더 좋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힘내라 그레고르. 자, 조금씩 돌려 열쇠를 꼭 붙잡고. 그렇게 외쳐주었으면. 자신이 애쓰고 있는 것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콱 물고 늘어졌다. 열쇠가 돌아감에 따라 그의 몸도 자물통 주위를 춤추듯 돌았다. 이제 그는 입으로만 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온 체중을 실어 그것을 다시 내려 누르기도 했다. 마침내 찰칵하고 자물쇠가 뒤로 당겨지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열쇠공을 부를 필요 없었어. 그는 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 머리를 손잡이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에 문은 결국 상당히 넓게 열리기는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문짝에 가려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쪽 문짝을 따라 천천히 돌아 나가야 했다. 더구나 거실로 나가기 직전에 뒤로 벌렁 나빠져지지 않으려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까다로운 동작에 몰두하느라 다른 것에는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앗! 하고 지배인이 내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곧 그레고르도 그를 보게 되었는데 문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그는 벌어진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어물어물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지속적으로 고르게 작용하여 그를 몰아내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간밤에 풀어놓아 뻗친 머리카락을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잠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차마 사방으로 쫙 펴지며 그 가운데쯤 픽 쓰러져 버렸다. 얼굴은 가슴에 콕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도로 밀어넣으려는 듯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더니 거실 안에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곧이어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그 탄탄한 가슴이 들먹거릴 정도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나가지 않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놓은 다른 쪽 문장을 잡고 안쪽으로 기대어 섰다. 그의 몸은 이제 절반만 보였고 그 위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위해 옆으로 기울인 그의 머리가 보였다. 그 사이 날은 훨씬 밝아져 있었다. 길 건너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진회색 건물이 일부가 또렷이 보였다. 병원인 그 건물의 앞쪽으로는 툭 튀어나온 창문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 있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하나하나 눈에 보일 정도로 굵어진 빗방울이 방바닥에 뚝뚝 떨어져 내렸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때 쓴 식기들이 비좁을 정도로 가득 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세 끼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각종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몇 시간씩이나 끌었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소위로 복무하던 때의 그 사진 속에서 군도에 손을 얹은 채 천진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는 자신의 자세와 제복의 경의를 표해주기라도 하는 듯 바라듯 보였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앞마당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의 맨 윗부분이 내다 보였다. 그럼 이제 그레고르는 다시 입을 열면서 자신이 냉정을 잃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 했다. 곧 옷을 입고 견본품 꾸러미를 챙겨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그런데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이란 고달픈 것이지만 저는 여행하지 않고는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지배인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회사로 가시나요? 그렇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그 사람의 예전의 실적을 떠올려 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장애가 제거된 후에는 틀림없이 그만큼 더 열심히 훨씬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사장님께 큰 신세를 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지배인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한편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도 보살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제 처지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회사에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출장 영업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떼돈을 벌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도 생각하죠. 그런 편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계기도 딱히 없고요. 하지만 지배인님, 다른 어느 직원보다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훨씬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니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네, 아마 사장님보다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이야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 냉정을 잃고 직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거의 1년 내내 회사 밖에서 지내는 저희 같은 출장 영업사원들이나 험담이나 우연한 일, 근거 없는 비난 등에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는 지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대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친 몸으로 출장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좋지 않은 결과만을 피부로 느끼게 되곤 하니까요. 하지만 원인을 모르니 어찌해볼 도리도 없을 노릇이시오. 지배인님, 가시기 전에 제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처음 몇 마디 말을 듣자마자 몸을 팩 돌리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뒤돌아선 채 움찔거리는 어깨 너머로만 힐끔힐끔 그레고르 쪽을 돌아보았다.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았고 그레고르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슬금슬금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방을 떠나지 말라는 비밀 금지령이라도 내려진 듯 아주 조금씩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어느새 현관에 이르렀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발을 뺄 때 그 동작은 너무나 날쌔서 그가 순간 발바닥에 불에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현관을 나서면서 그는
손을 계단 쪽으로 쭉 내밀었다. 마치 그곳에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구원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회사에서의 지위가 위태로워 보이지 않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배인을 그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레고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부모님은 그 모든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그레고르가 이 회사에 다니는 이상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코앞에 닥친 걱정거리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앞일을 생각할 만한 조금의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앞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저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마음을 가라앉혀 설득시킨 다음 그의 환심을 사야 했다. 그레고르가 가족의 장래는 바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 자리에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애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태연히 등을 대고 누워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울고 있었다. 그 애라면 분명 여자에게 약한 지배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애라면 얼른 현관문을 닫고 지배인을 잘 달래서 공포심을 해소시켰을 텐데 그러나 여동생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레고르 자신이 행동하는 수밖에. 그래야 그는 현재 자신이 어떻게 또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아마도 아니 분명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한 채 문짝에서 몸을 떼어 거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곤 곧장 지배인에게 달려갈 생각이었지만 지배인은 이미 현관을 나와 그 앞에 난간을 우스꽝스럽게도 두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방을 나온 그레고르는 뭔가 붙잡을 때를 찾아 허공을 허우적거리다가 작게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수많은 다리들을 깔고 엎어졌다. 그런 자세가 되자마자 그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은 몸 아래에서 비로소 단단한 기반을 얻게 되었다. 기쁘게도 그 다리들은 완전히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따라주었다. 그렇게 느껴졌다. 심지어는 그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그를 실어 나르려고까지 했다. 벌써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몸이 흔들거리면서 그는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바닥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완전히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듯 보였던 어머니가 벼랑간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을 쫙 편 채로 두 팔을 내뻗으며 외쳐대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고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마구 뒷걸음쳐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쪽에 치우지 못한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던 그녀는 식탁 곁에 이르자 얼빠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로 올라앉았다. 그 바람에 자기 옆에 쓰러진 커다란 포크에서 커피가 양탄자 위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지막하게 부르며 그녀 쪽을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에 대한 생각은 잠시 까맣게 잊혀졌다. 반면에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받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못 이기고 그는 턱으로 몇 번이나 허공을 덥석덥석 물어댔다. 그 모습에 놀란 어머니는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서 달아나 그녀를 향해 마주 달려오던 아버지의 품 안에 쓰러졌다. 그렇지만 이제 그레고르는 부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턱을 난간에 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가능한 한 확실히 그를 따라잡기 위해 돌진 자세를 취했지만 지배인도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한 번에 몇 계단씩 뛰어내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는 채 사라지기 전에 어휴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종층 개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행히도 지배인이 이 도주 장면은 지금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듯했다. 지배인을 잡으러 직접 뒤쫓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를 뒤쫓는 그레고르를 방해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이 모자와 외투와 함께
안락 의자 위에 두고 간 지팡이로 움켜쥐고 왼손에는 식탁에 놓인 커다란 신문을 집어들고는 발을 쿵쿵 굴러대며 손에 든 지팡이와 신문을 마구 흔들어 그레고르를 제 방으로 다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었다. 간청하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가 그만 단념하고 얌전하게 고개를 돌려도 아버지는 더욱 세차게 발을 굴러댈 뿐이었다. 그 너머에서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어머니가 창밖으로 몸을 쑥 내밀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골목길과 계단 사이에서 세찬 바람이 일더니 펄럭펄럭 커튼이 나부꼈다. 식탁 위에 침문들도 부스럭거리다가 한 장 한 장 바닥 위로 흩날렸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사정없이 몰아대면서 쉿쉿 소리를 냈다. 마치 원시인처럼. 그러나 그레고르는 아직 단 한 번도 뒷걸음질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이 매우 느렸다. 몸을 돌릴 수만 있었다면 금방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몸을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버지를 조급하게 할까봐 두려웠고 또 언제 어느새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부터 등이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이 날아올지 몰라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는 곧 뒷걸음질 할 때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불안한 시선을 끊임없이 아버지 쪽을 곁눈질하면서 가능한 빨리,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느리게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그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아채린 모양인지 더 이상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 지팡이 끝으로 그의 회전 동작을 이리저리 지휘하기까지 했다. 그는 괴로운 아버지의 저 쉿쉿하는 소리만 없었으면 그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쏙 빠지는 듯했다. 이제 겨우 몸이 다 돌아갔나 했는데 그 쉿쉿 소리에 계속 신경을 쓰다 헷갈려서 다시 몸이 약간 옆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마침내 다행히 머리가 문에 열려있는 자리 바로 앞까지 닿게 되었을 때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그의 몸이 너무 널쩍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히 아버지와 현재 심경으로는 가령 그레고르에게 충분한 통로를 터주기 위해 다른 쪽 문짝을 열어주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그레고르가 가능한 한 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조금 전 그레고르가 방에서 나올 때처럼 몸을 일으켜 세워 움직이는 방법으로라면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러기 위해 거쳐야 할 번거로운 준비 절차들 또한 결코 봐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더욱 특이한 소리를 질러대며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듯 그레고르를 앞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레고르의 뒤에서 나는 소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쯤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몸 반쪽이 들리는가 싶더니 몸 전체가 문 입구에 비스듬히 걸쳐졌다. 그러는 사이 한쪽 옆구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하얀 문에 보기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는 곧 몸이 꽉 껴버렸고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한쪽 다리들을 파르르 떨며 허공에 떠 있었고 다른 쪽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쭉 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힘껏 걷어차 그야말로 그를 구원해 주었다. 그는 피를 심하게 흘리며 방 안 깊숙이 날아갔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조용해졌다. 저녁 어스름에야 그레고르는 혼수 상태와 같은 무거운 잠에서 깨어났다. 방해하는 소리가 없었더라도 더 오래 자지는 못했을 것이다. 충분히 쉬었고 실컷 잤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마도 휙 스쳐 지나가는 발소리와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그를 깨운 듯 했다. 가로등 불빛이 방 전체와 가구의 윗부분 여기저기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레고르는 누워있는 아래쪽은 캄캄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된 더듬이로 아직은 서투르게 더듬으며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그의 왼쪽 옆구리는 하나로 길쭉하게 나있는 상처처럼 여겨졌다. 아직 다 아물지 않아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거슬렸지만 할 수 없이 두 줄의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아가야 했다. 게다가 다리 하나는 오전에 난리통에 심하게 다쳐서 다리 하나만 가졌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다. 힘없이 질질 끌려갔다. 문가에 이르러서야 그는 자신을 그쪽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그곳에는 달콤한 우유가 담긴 대접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조그마한 빵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아침보다 더욱더 허기가 졌던 것이다. 그는 얼른 머리를 우유 속에 쳐박았다. 거의 눈 위까지 머리가 잠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곧 실망해서 머리를 빼냈다. 불편한 왼쪽 옆구리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기도 했지만 온몸을 헐떡거리며 함께 움직여야 겨우 먹을 수 있었다. 우유가 영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유는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료라서 틀림없이 여동생이 그를 위해 들여놓은 것일 테지만 거의 역겨운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대접에서 몸을 돌려 다시 방 한가운데로 기어 돌아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이 시간대쯤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에게 때로는 여동생에게 또 목청 높여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동생이 그에게 늘 이야기했고 편지에도 써보냈던 그 신문 낭독이 최근에는 뜸해진 모양이었다. 사방이 모두 고요했지만 집안에 비어있지 않는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 가족이 이처럼 조용한 생활을 해왔다니. 혼잣말을 하며 그레고르는 어느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커다란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안락과 행복과 만족이 끔찍스러운 결말을 맞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시간 동안 한 번은 한쪽 옆문이 또 한 번은 다른 쪽 옆문이 뻐끔히 열렸다가 재빨리 닫혔다. 누군가 들어오려다가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그 주저하는 방문자를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리라. 아니 적어도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리라 결심하고 거실로 나가는 문 바로 옆에 가만히 엎드렸다. 그러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허사였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다들 들어오려고 하더니 문이 모두 열려있는 지금은 아침에 소란 때 그가 하나를 열었고 그 후 그가 자는 사이 다른 문들도 누군가 분명 열어두었으나 아무도 그의 방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젠 열쇠들도 모두 바깥쪽으로 꽂혀 있었다. 밤 늦게야 거실에 불이 꺼졌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세 사람 모두 발끝으로 조심조심 물러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기 때문이다. 이제 분명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제 자신의 생활을 다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대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속절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하는 이 높고 텅 빈 방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영문을 통 알 수 없었다. 그 방은 그가 5년 전부터 살아온 자신의 방이었다. 여하튼 그는 알 수 없는 가벼운 수치심을 느끼며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획 돌려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이 약간 눌렸고 고개도 쳐들 수 없었지만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다. 몸이 너무 널쩍해서 소파 밑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그 아래에서 밤새도록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얇은 잠이 들어 꾸벅꾸벅 졸다가 배가 고파서 몇 번이나 놀라 깨기도 했고 또 걱정과 막연한 희망 속에 하염없이 생각이 잠기기도 했다. 그로부터 얻게 된 결론은 우선 침착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될 불쾌한 일들을 인내심과 최대한 배려를 통해 가족들이 참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아직 밤이나 다름없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방금 한 결심의 효력을 시험해 볼 기회가 찾아왔다. 거실로부터 여동생이 옷을 거의 다 차려입은 채로 다가와 문을 열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그를 금방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가 소파 밑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 참,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냥 날아가 버렸을 리는 없을 테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존심을 잃고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신이 그런 행동을 후회했는지 금방 다시 문을 열고는 마치 중환자나 낯선 사람 곁으로 다가오기라도 하듯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그 소파의 가장자리까지 머리를 내밀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가 우유를 먹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을 그녀가 알아차렸을까? 그것은 결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그의 입맛에 더 잘 맞는 다른 음식을 가져다 줄까? 만약 그녀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고 싶었다. 그러나 실은 소파 밑에서 당장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치에 몸을 던져 먹기에 좋은 음식 좀 갖다 달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바로 그때 여동생은 우유가 주변에 약간 흘려 있을 뿐 여전히 대접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더니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그 접시를 접어들고는 맨손이 아니라 걸레로 싸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대신에 무엇을 가져올지 몹시 궁금했다. 그에 대해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마음씨 착한 여동생이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아맞힐 수 없었다. 그는 입맛을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가지 음식을 가져온 여동생은 그것들을 낡은 신문지 위에 펼쳐놓았다. 반쯤 썩은 야채에 저녁 식사 때 먹던 남은 뼈다귀도 있었는데 거기엔 굳어버린 흰 소스가 엉겨 붙어 있었다. 건포도와 아몬드 몇 알, 이틀 전에 그레고르가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던 치즈 조각,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 버터 바른 빵, 버터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앞에다가는 또 그레고르의 전용 그릇으로 정한 듯한 대접도 놓아두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미리 부어놓은 물이 들어있었다. 사려 깊은 여동생은 자기 앞에서 그레고르가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방에서 나가주었다. 그리고는 그레고르가 마음 편히 실컷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열쇠를 돌려 문까지 잠가주었다. 이제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그레고르의 다리들은 날아갈 듯 부르르 떨었다. 어느새 상처도 다 나았는지 더 이상 아무런 장애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무척 놀랐다. 한 달도 더 전에 칼에 살짝 베인 손가락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법 아팠던 일이 생각났다. 이젠 내 감각이 둔해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어느 틈에 걸신들린 듯 치즈를 먹어치웠다. 치즈는 다른 어느 음식들보다 먼저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는 너무도 만족스러워 두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치즈와 야채와 소주를 허겁지겁 차례대로 먹어치웠다. 신선한 음식들은 오히려 맛이 없었다. 그 냄새조차 참을 수 없어 그는 먹고 싶은 것들만 한쪽으로 끌어다 놓기까지 했다. 이제 일찌감치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늘어져 엎드려져 있는데 물러나라는 신호인 듯 여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스르르 잠이 들 뻔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다시 소파 밑으로 부랴부랴 기어들어갔다. 여동생이 방 안에 머문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일은 상당한 극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푸짐한 식사로 몸이 약간 둥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비좁은 곳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숨이 막혀 가벼운 발작 증세를 겪으며 그는 약간 튀어나온 눈으로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여동생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음식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전혀 입도 안 댄 음식까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다는 듯
모두 빗자루로 쓸어 모아 급히 통 속에 붓고는 나무 뚜껑으로 덮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녀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오므렸던 몸을 쭉 펴서 부풀렸다. 이제 그레고르는 매일 이런 식으로 식사를 받아 먹었다. 하루 2번.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잠들어 있는 아침 시간과 모두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였다. 점심을 먹고 나면 부모님은 잠깐 낮잠을 잤고 하녀는 여동생이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켜 내보냈던 것이었다. 그들도 분명 그레고르가 굶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겠지만 그의 식사에 대해서 여동생이 들려주는 것 이상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동생 또한 부모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슬퍼할 만한 일은 가급적 겪지 않게 해드리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그날 오전에 어떤 핑계를 대서 의사와 열쇠공을 다시 돌려보냈는지 그레고르는 통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동생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가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동생이 방에 들어와 있을 때에도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이란 그녀의 한숨소리와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탄식 소리가 전부였다. 여동생이 이 모든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물론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레고르는 짤막하지만 친절한 뜻으로 하는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이따금씩 들을 수 있었다. 그레고르가 왕성한 식욕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난 뒤면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맛이 있었나 봐.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거의 슬픈 어조로 말하곤 했다. 저런 또 그대로 남겼네. 후자의 경우 점점 더 빈번하게 되풀이 되었다. 새로운 소식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양쪽 옆방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지 않게 엿들을 수 있었다. 일단 말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는 곧장 소리가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서 온몸을 그 문에 바짝 갖다 댔다. 특히 처음 얼마가는 어떤 식으로든 은밀하게라도 그와 관계되지 않는 대화는 없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식사 때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상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도 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혼자 집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비워둔 채 세 사람 모두 나갈 수 없었기에 가족 중 2사람은 언제나 집에 남아있었다. 하녀는 바로 그 첫날 그녀가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으나 자기를 당장 해고시켜 달라며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리고 15분 후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해고시켜준 일이 이 집에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최대의 은혜인 양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이 일에 관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절대 발설하지 않겠노라 엄숙히 맹세했다. 이제는 여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해야 했다. 하지만 식구들 모두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그들이 서로 공연히 음식을 권하는 소리, 또 서로 됐어 많이 먹어 라든지 그와 비슷한 대답만 주고받는 소리가 몇 번이나 들렸다. 무엇을 마시지도 않는 것 같았다. 가끔씩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지 않겠나 하고 묻고는 드시겠다면 자신이 직접 사오겠다며 기꺼이 자청하고 나섰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부담스러우시면 건물 관리인 아줌마를 시켜 사오게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큰 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됐다. 그러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일이 있는 그날이 다 가기도 전에 아버지는 집안의 전반적인 재정 형편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따금씩 그는 식탁에 일어나 5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건져낸 조그만 비밀금고에서 무슨 증서나 장부 같은 것을 꺼내왔다. 그는 복잡하게 생긴 자물쇠를 열고
찾으려던 물건을 꺼낸 뒤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설명한 이야기 중 일부는 그레고르가 방에 갇히고 난 이후 듣게 된 최초의 깊은 소식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 사업에서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그레고르 역시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 그레고르의 유일한 관심사는 온 가족을 완전한 절망 속에서 빠뜨린 그 불행을 식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잊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있는 이 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몇 배의 열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여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말단 직원에서 출장 영업사원으로 승진했다. 출장 영업사원에게는 물론 전혀 다른 돈벌이의 수단이 주어졌는데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 즉시 커미션의 형태로 현금이 소중히 들어왔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모두 행복해서 입이 벌어졌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나중에 그레고르는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이후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눈부신 모습으로는 식구들이 그레고르나 다들 익숙해져서 이젠 당연한 일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다. 식구들은 그레고르가 벌어다준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는 그 돈을 기꺼이 내놓았지만 애틋한 정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 오로지 여동생만이 그래도 그레고르와 가깝게 지냈다. 자신과는 달리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할 줄 아는 그녀는 내년쯤 음악원에 보내는 것이 그의 은밀한 계획이었다. 그러려면 큰돈이 들겠지만 비용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분명 그 뒤에 될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레고르가 잠시 집에 와 있을 때면 가끔 여동생의 대화 중에 음악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늘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꿈으로 여겨졌고 부모님은 그런 철없는 이야기 따위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계획을 성탄절 저녁에 엄숙히 발표할 작정이었다. 문에 똑바로 불어서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동안 지금의 처지로는 전혀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때때로 온몸에 피로가 몰려 더 이상 엿듣기가 힘들어져 저도 모르게 머리를 문에 부딪혔지만 얼른 다시 머리를 똑바로 들었다. 그때 생긴 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옆방까지 들려 모두의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또 뭘 하는 모양이군 하고 아버지의 뚜렷한 문 쪽을 향해 말했고 그제서야 중단되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설명을 되풀이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으론 그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해본 지가 이미 오래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어머니가 무슨 말이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던 탓이기도 했다. 아무튼 그간의 온갖 불행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재산 중 일부가 아주 적긴 했지만 남아있었고 그동안 이자도 꾸준히 불었으나 손도 안 댔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간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다달이 집으로 가져온 돈도 그 자신의 용돈은 몇 굴덴 밖에 안 되었다. 다 써버리지 않고 조금씩 모아두어서 이제는 그 액수가 꽤 된다는 것이다. 문 뒤에서 그레고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뜻밖의 이 신중한 자세와 절약 정신에 대해 기뻐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사장에게 진 아버지의 빚을 더 많이 갚을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날도 훨씬 빨리 왔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버지의 처사가 훨씬 더 훌륭했다. 하지만 그 돈은 가령 그 이자로 가족이 먹고 산다든가 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액수가 아니었다. 아마도 1년 잘해야 2년 정도 가족 모두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은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 만일의
경우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비상금일 뿐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꼬박꼬박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아버지는 벌써 5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매사에 별로 자신감이 없었다. 게다가 죽어라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던 그의 실패한 인생에서 첫 휴가가 된 이 5년 동안 그는 살이 많이 쪄서 거동까지 매우 둔해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늙은 어머니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단 말인가? 천식을 앓고 있던 어머니는 집안을 돌아다닌 것만으로도 몹시 힘들어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는 호흡장애를 일으켜 종일 창문을 열어둔 채 소파에 누워 지내는 신세였다.